세상에, 너 왜 여기 있니?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비 내리던 새벽, 경비원 윤철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무전기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경비실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 작은 교회의 베이비박스. 그곳에서 작고 떨리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철은 우산도 없이 달려나갔습니다. 빗속에서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젖은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윤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두고 간 딸. 그날의 기억이 똑같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베이비박스, 같은 울음소리. 윤철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기의 친모가 바로 25년 전 자신이 놓아준 그 딸이라는 것을. 세상은 그를 25년 만에 다시 같은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25년 전 베이비박스에 딸을 놓고 떠난 한 남자가 다시 같은 베이비박스에서 아기를 발견합니다. 이 아기의 엄마는 무슨 사연으로 아기를 이곳에 데려다 두었을까요? 윤철은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2번의 이별과 1번의 기적 같은 재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낡은 철공소 안은 용접 불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철은 묵묵히 쇳덩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입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쇠가 달궈지는 소리, 망치가 내리꽂히는 둔탁한 울림. 그는 그 소리들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째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일을 마친 뒤 그는 허름한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켠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윤철과 미소 짓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철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 급성 합병증으로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고로 손을 다쳐 이를 잃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윤철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기는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의 팔 안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베이비박스? 그 차갑고 금속 같은 단어 앞에서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기가 짧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철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의 냉기가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윤철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가족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일로만 버텼습니다. 철공소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었고 단칸방으로 돌아오는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매달 적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아동센터에도 꾸준히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기도를 되뇌었습니다. 그 아이만은 잘 자라길. 55살이 되던 해 윤철은 은퇴를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철공소 동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은퇴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가족은요? 윤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없어.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철은 아파트 단지 경비원 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자리였습니다. 경비 일은 처음이시죠? 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밤 근무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윤철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경비실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단지를 순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경비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없었고 표정도 많지 않았지만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해 가을 첫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윤철은 경비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낡은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윤철은 그것을 본 적이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작고 더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베이비박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윤철은 우산도 없이 달려나갔습니다. 빗속에서 그는 베이비박스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작은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두고 간 듯 했습니다. 윤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센서가 작동해야 하는데 아무런 경보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센서가 고장 난 건가? 그는 즉시 교회 쪽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안에 아기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인터폰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철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더 열고 아기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윤철은 숨을 멈췄습니다. 작고 떨리는 얼굴, 붉게 울먹이는 입술, 그 얼굴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마치 25년 전 그날 밤에 그 아기처럼. 윤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너 왜 여기 있니? 아기는 차가운 공기에 놀란 듯 떨고 있었습니다. 윤철은 젖은 손으로 아기의 등을 살살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조심스럽게 담요 끝을 여며주자 아기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제야 교회 안쪽에서 불빛이 켜지고 문이 열리며 담당자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윤철은 조심히 아기를 품에서 내려 교회 직원에게 안겼습니다. 직원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아기를 안고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철은 경비 근무를 하면서도 계속 그 아기를 떠올렸습니다. 순찰을 돌 때마다 베이비박스 앞을 지나쳤습니다. 텅 빈 그 공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던 거리, 차가운 금속문,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윤철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복도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철은 한참을 그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 후원을 하고 싶어서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그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윤철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시 후원이신가요? 정기 후원이신가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정기로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보통은 일시 후원으로 시작하시는데, 윤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발견한 아기가 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아파트 경비원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날 신고해 주신 분이시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윤철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요. 건강 상태도 괜찮고요. 그럼 그 아이를 제가 도와도 되겠습니까?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정 아동을 지정해서 후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윤철은 가방에서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서류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고아원 후원 내역이네요. 네.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10년, 15년, 20년.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진 후원 기록이었습니다. 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직원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주로 어떤 용도로 후원하셨어요? 의료비요. 아이들 아프면 돈이 많이 든다고 들어서. 윤철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옷은 낡았지만 눈빛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원 신청서 작성해 드릴게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윤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윤철은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매달 이 금액으로 후원하시는 거죠? 네. 부족하면 더 늘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해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기 정말 운이 좋네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계셔서. 윤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철은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 아이를 업고 가는 아빠. 그는 그 모습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그는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 경비원이 그를 반겼습니다. 형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볼일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윤철은 경비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베이비박스 앞을 지나쳤습니다. 텅 빈 그 공간은 여전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복지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철 씨, 후원 절차 다 완료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 아기 친모가 연락을 해왔어요. 윤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친모요? 네. 아기를 다시 찾고 싶다고요. 그럼 직접 만나보시겠어요? 친모분이 후원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만나도 되는 건가요? 네, 괜찮으시면요. 그럼 만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철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친모. 그 단어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자신도 25년 전 누군가의 친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윤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복지기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철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가녀린 어깨, 떨리는 손,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눈빛.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윤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윤철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여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기를 발견해 주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철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철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슬픔을, 자신과 똑같은 슬픔을. 현재 소정은 25살이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후 소정은 교회 산하 보육원으로 인계되었습니다. 기억 속 보육원은 항상 좁았습니다. 방 하나에 4명의 아이들이 함께 잤습니다. 이불은 얇았고 겨울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니까. 그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과 손잡고 학교에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정은 혼자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소정아, 너 엄마는? 응, 없어. 왜 없는데? 그냥 없어.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도시락은 화려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나는 기대하면 안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소정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소정이는 참 착하고 성실해. 하지만 소정은 웃지 못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보육원 원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소정아, 이제 자립해야지. 네. 자립 준비금이랑 방 보증금은 지원해 줄게. 힘들겠지만 잘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소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그녀는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첫 직장은 공장이었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참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방세를 내고 밥을 사 먹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언젠가 내 집을 갖자. 그것만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23이 되던 해 소정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급여는 조금 나았고 환경도 괜찮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정했습니다. 소정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정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소정은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미안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뭐라고요? 소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가 있어, 아이도 둘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어.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소정은 그 자리에서 그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밤, 소정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소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낳을 수도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내가 지켜야 해.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부터 소정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소정은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출산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소정은 울었습니다. 우리 아가.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양육비도 계산했습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어. 소정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정은 아기를 안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교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베이비박스? 나처럼 자라게 할 순 없어.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베이비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아기는 작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밤, 소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버려졌겠지.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아기의 미래가 겹쳐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소정은 자신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기를 떠올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잘 지내고 있을까?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소정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찾아야 해. 그녀는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아기를 맡긴 사람입니다. 전화 너머로 담당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절차가 있긴 하지만요. 소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아기를 발견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소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직접 만나보시겠어요? 네,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소정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의 아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약속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정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분일까? 그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아기를 후원해주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오전 10시 소정은 복지기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정 씨 맞으시죠?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그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소정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 집 그림, 꽃 그림. 소정은 그 그림들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오실 거예요. 직원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소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 한 명이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도 저렇게 클까? 소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가가 젖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옷은 낡았습니다.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직원이 차를 따라주고 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정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기를 발견해 주셔서.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철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후원까지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조금 돕고 싶었습니다. 소정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 혹시 성함이 윤철입니다. 윤철 씨. 소정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윤철도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녀린 어깨, 떨리는 손, 그리고 슬픔이 묻어나는 눈빛. 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지내나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이에요. 소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윤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네. 아기를 놓아주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소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나쁜 엄마예요. 아닙니다. 윤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기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소정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윤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저도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어요. 윤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제 아기를 똑같은 곳에 놓는 게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네, 매일 후회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소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철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버린 그 아기, 지금쯤 이렇게 자랐을까? 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철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있었다고요? 네.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왜요? 윤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소정 씨, 서류 좀 작성해 주셔야 해요. 네. 소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철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윤철 씨, 소정이 그를 불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기를 지켜주셔서. 윤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소정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옆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친모 확인 절차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괜찮아요. 소정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세요? 소정 씨, 혹시 출생지가 어디세요? 구로구 교회요. 왜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직원은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윤철의 후원 신청서였습니다. 소정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구로구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맡긴 적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에게 평생 미안합니다. 소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정 씨 출생 날짜랑 장소가 일치해요. 직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소정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름 윤철, 날짜 1986년 12월 25일, 장소 구로구 교회. 이건...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그분이...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철 씨가 소정 씨의 친부일 가능성이 있어요. 소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아마 복도에. 소정은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윤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철 씨, 소정이 그를 불렀습니다. 윤철이 돌아보았습니다. 네. 소정은 숨을 몰아쉬며 다가갔습니다. 25년 전 그 교회 기억하시죠? 윤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소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게 나예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윤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 아기였어요. 윤철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소정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윤철과 소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소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두 사람은 다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윤철은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직원이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한참 만에 윤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아이구나. 네.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았어요. 괜찮을 리 없지. 윤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랐구나. 소정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엄마가 돌아가셨다. 네. 출산 후 합병증이었어. 병원에서 손 쓸 틈이 없었지. 윤철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고로 손을 다쳤어. 일을 잃었고. 그는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었어. 너를 키울 방법이 없었지. 소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매일 고민했어. 어떻게든 너를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윤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못 지켰어.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소정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일만 했지. 철공소에서. 가족은요? 없어. 혼자 살았어. 윤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너를 생각했어. 잘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만. 그래서 고아원에 후원하신 거예요? 윤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죄하고 싶었어. 비록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아이들이라도. 소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소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저도 아빠처럼 제 아이를 놓았어요. 윤철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키울 수 없었어요. 소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넣었어요. 아빠처럼. 윤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며칠 전 일이었어요. 그럼 내가 발견한 그 아기가. 네. 제 아이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잘못이구나.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를 제대로 키웠으면 넌 이런 선택 안 했을 거야. 윤철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소정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확실히 하려면 윤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내 딸입니다. 확신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분이 제 아버지인걸. 직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되찾아야지. 네. 우리 둘 다 그 아이를 지키자. 윤철은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말자. 소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복지기관을 찾았습니다. 친모 확인 절차와 양육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윤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경비일도 계속할 겁니다. 저도 일하고 있어요. 소정도 덧붙였습니다. 둘이서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승인됐습니다. 전화를 받은 소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요? 네. 아기를 인계받으실 수 있어요. 소정은 윤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됐어요. 아기 데려올 수 있대요. 전화 너머로 윤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계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소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떨린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윤철도 경비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두 사람은 복지기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소정 씨. 소정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기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가야. 소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철도 옆에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소정은 아기를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윤철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소정아. 네. 이름같이 지을까?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소정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희망이요. 희망이라는 이름 어때요? 윤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희망이. 그는 아기의 작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이구나. 희망이를 데려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정은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윤철이 보증금을 보탰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가족이잖니. 원룸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소정은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철은 퇴근 후마다 소정의 집에 들렀습니다. 희망이는 그의 품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알아보나 봐요. 그런가. 윤철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희망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은 황급히 일어나 아기를 안았습니다. 분유를 먹였습니다. 기저귀도 갈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윤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희망이가 계속 울어요. 30분 후 윤철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희망이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기였을 때도 이렇게 했어. 소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유모차를 끌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부부,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외로우셨죠?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랬지. 버틴 게 아니야. 그냥 살았어. 후회하셨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희망이를 놓고 매일 후회했어요. 우리 정말 닮았네요. 윤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다를 거예요. 소정은 윤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둘 다 희망이를 지킬 거예요. 그래.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자. 며칠 후 두 사람은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DNA 검사를 거쳐 가족관계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소정은 울컥했습니다. 제 이름 옆에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25년 만이구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이어서 희망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름 윤희망, 어머니 윤소정, 외조부 윤철, 여보 우리 딸 찾았어. 손녀도 생겼어. 윤철은 하늘을 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윤철은 결심했습니다. 같이 살자.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아보자. 두 사람은 투룸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윤철의 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 별로 없었어? 그날 밤 윤철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한테 가볼까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데려왔어. 소정이. 소정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희망이에요. 엄마 손녀예요. 윤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소정이를 내게 다시 보내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우리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 세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정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엄마 사진 옆에 이제 우리 가족 다 모였네요. 그날 밤 희망이가 잠든 후 윤철과 소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나도 날 아빠라고 불러줘서 용서해줘서 전 처음부터 용서했어요. 소정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세상은 나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구나. 맞아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25년 전 그는 아이를 잃었고 25년 뒤 아이는 아버지를 되찾았습니다. 세상은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다시는 떠나지 않을 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희망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25년 만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멀리 돌아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다가 보면이었습니다.